네, 오늘 드릴 강의는 제4장 암의 원인 규명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전공자들을 위한 그런 강의이면서 일반인들도 보시면은 암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암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렸고요. 암 종에 따라서 암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전이를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암의 기본적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암의 단계에 따라서 1, 2단계 뭐 저희가 3, 4단계까지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1, 2단계 쪽에서 진단을 하면은 빨리 치료를 하고 완쾌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치료 개발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3단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전이를 통해서 암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치료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3기, 4기로 갈수록 암의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생존 확률은 낮아진다는 그런 개념의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그런 원인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암 걸릴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암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다시 언급을 드렸지만 무엇인가 잘못되고 무엇인가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한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돌연변이 때문에 세포에 이상이 생기고 이상된 세포들이 오랜 기간,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그 기간을 거치면서 암세포가 특정 조직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양성종양들이 다른 조직으로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악성종양의 형태로 변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만 빨리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암을 이겨내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암의 원인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암의 원인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암의 원인 규명을 밝히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역학, 에피데미올로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에피데미올로지, 역학이라는 거는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발병이 됐다. 그럼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환자가 거쳐간 단계들을 추적을 하죠. 또는 어디에서 감염이 됐고 어떠한 감염원에서부터 발병이 시작됐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병이 됐고 뭐 어떤 사람들은 발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인 병의 진행 과정 또는 전파 과정,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실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특정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첫 번째 징조 또는 주로 인구의 질병 빈도 및 분포를 조사하는 의학의 한 분야라고 이제 밝혔고요. 어떤 환경에서 누가 어떤 종류의 암에 걸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뭐 암의 원인을 밝히는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학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역학자들이 질병의 가능성 있는 기원에 대해서 근거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역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병원균의 파악이나 아니면은 병원의 원인을 밝히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 역학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청정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이제 분석할 때 접하는 일부 문제들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 청정지역하고 공업지역을 구분 없이 만약에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암의 원인 또는 그 질병의 원인이 특정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검출의 오류나 뭐 아니면은 우리가 나중에
자료 조사한 것들을 분석해서 출판할 때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실험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공업 지역의 공해라고 했는데 어떤 공해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해 물질이 암의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암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다양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암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암이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역학이 되겠죠. 이 표에서는 예로 이제 실제 방광암이 청정 지역하고 공업 지역에서 발병률을 봤을 때 공업 지역이 2배 이상 높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역학 자료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점, 일반적인 연구에서 고려해야 될 점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야 더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구나 정도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된 경향성이 참 현상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연인데 그것을 마치 정말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검 샘플의 크기가 커질수록 단순히 임의적 변동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감소한다라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명 조사하는 거, 1000명 조사하는 거, 10,000명 조사하는 거 했을 때 모수가 커질수록 편차는 감소하겠죠. 조사를 넓은 분야로 넓게 할수록 그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편차를 우리는 p-valu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측정치 간의 관찰된 차이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예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을 배제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p-value라고 인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 statistical significant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우리가 표준 편차, 실제 값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표준 편차 값이 0.05보다 작다, 그러니까 5% 이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이 관찰된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0개 중에서 95개 이상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 p-value가 5% 이내, 그러니까 0.05 이하다라고 해서 이 통계적 유의성,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양한 오류의 근원입니다. 뭐 어떠한 오류들이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제 오류에서 바이어스라는 게 무엇이냐? 영향력 있는 요소에 관한 설명을 잘못해서 이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어스,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험적 오류, experimental bias는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들이 비슷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조사들을 하듯이 역학도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예측된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대에 의해서 관찰된 자료의 평가가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대하다 보면은 그더 기대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는 이제 검출 오류, 디텍션 바이어스, 암 발생률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과정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조건이 다르게 두 그룹을 분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 또는 회상의 오류, 리콜 바이어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과학자들이 개개인이 작성한 과거의 행동과 바람, 의심 물질에 노출된 것에 관한 자기 보고서에만 의존할 경우, 그러니까 다른 그룹 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결과들은 이렇게 도출이 되더라 하는, 어떻게 보면 과거 자기의 경험에 의한 결과 도출이죠. 그랬을 때 이런 회상의 오류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결과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한계에 갇힐 수 있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결과들도 같이 이제 분석하고 리뷰를 통해서 자신의 결과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오류,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사 연구에 사람들의 의도적으로 지원한 경우, 뭐 특정 그룹이 더 많이 분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출판의 오류,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인과관계를 찾으려다 실패한 연구자의 논문은 거의 출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알다시피 연구 결과가 원하는 결과, 일반적인 통념과 맞지 않거나 뛰어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출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런 경우에 포함이 될 건데요. 실제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우수하지 않거나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인데 묻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출판의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혼란 현상, 컴파운딩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변동성 있는 요소들을 이제 저희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한쪽 결과만을 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오류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모수를 키우는 그 많은 그룹의 숫자를 유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이전의 결과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아니면 의도의 한쪽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항상 수정 보완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자기의 결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재분석하거나 그 분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피어 리뷰라고 그래서 같은 전문가 집단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결과를 점검받는 그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크게 이제 후향적 해서 레트로스펙티브 이제 연구 또는 전향적 프로스펙티브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연구 방식들은 대부분 이제 후향적 연구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무엇에 노출됐는지에 대해서 이미 암이 발병된 상태에서 지나온 길을 검증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연구들은 대부분 이 후향적, 레트로스펙티브한 그런 연구가 될 겁니다. 요즘 뭐 레트로 많이 나오죠. 레트로 감성. 그러니까 복고 옛날 거를 얘기하는 그런 뜻이니까요. 후향적으로 예전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됐고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이 됐고 어떠한 음식을 먹었고 그랬을 때 이런 환자들 그룹별로 암을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해내는 그런 방식이라 할 수 있고요. 전향적 연구는 뭐 어떤 특정 그룹에서 그 사람들이 암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암이 발병하는지 진행이 돼가면서 사람들 중 누가 앞으로 암에 걸릴지 추적해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적 관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충분한 정보가 이미 있어야겠죠. 예측 정보가 있고 그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그룹 또는 특정한 환자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어떠한 질병이 발생하는지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을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전향적 연구. 그래서 크게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가게 됩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바람 원인을 규명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용량 반응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dose response relationship입니다. 결국 특정 발암 물질에 대해서 조사 물질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암의 발생률은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예로 표시한 겁니다. 전형적인 사람의 노출 용량에서는 암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데 반해서 동물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는 용량에서는 발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드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물질이 뭐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라는 거는 잠재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준을 갖고 있죠. 허용치, 기준치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서 이 기준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안전하다 라고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는 암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통계나 아니면은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 농도 이하에서는 암이 유발되지 않는다, 아니면 굉장히 희박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농도 반응 관계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험적 근거로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발암물질 칼시노젠입니다. 뭐 실험 동물에 또한 암을 발생시키는 걸로 확인된 인체 발암물질을 쭉 나열한 건데요. 엄청 다양하죠. 뭐 흡연,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건 흡연입니다. 폐암, 방광암, 췌장암, 기타 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성면 폐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던 단열재제인데요. 성면이 부스러지면은 마치 이제 유리 파편처럼 구조가 돼 있어서 폐에 와서 이제 조직에 박혀서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빠졌지만 이제 알코올도 1급 발암 물질로 보고가 됐죠. 그렇다고 이제 뭐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있으니 벤젠, 벤지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로포름 이런 것들도 대부분 암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이제 칼시노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화학 물질 중에서 발암 물질도 있을 거고요. 방사선 물질도 있을 거고, 이제 환경에서 우리가 접하는 환경 물질들도 있을 겁니다. 에임즈 시험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의 돌연변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에임즈 시험법이 무엇이냐, 뭐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느냐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뭐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조사 대상 물질이라는 게 이제 발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물질이고요. 간 균질 현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영양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 물질. 배양액이죠. 배양액. 조사 물질을 배양액에 섞어서 만든 다음에 이제 특정한 균주, 박테리아 균주를 사용하는 거죠. 이 균주는 여기 있듯이 성장에 히스티딘이 요구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티딘 결핍 박테리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히스티딘이 결핍된 배양액에 이 박테리아를 키우면 히스티딘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자라나는 박테리아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물론 히스티딘이 없어도 자랄 수 있게끔 돌연변이가 발생한 그런 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임즈 시험법의 기본은 원래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균주를 계속 특정 물질과 반응해서 배양을 했더니 자라게 되더라. 그 물질이 없어도. 그렇다면 그 물질이 없어도 자랄 수 있는 돌연변이를 획득한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 생성으로 히스티딘 결핍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 박테리아가 이 조사 대상 물질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저에게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특정한 성질을 그 돌연변이 물질에 의해서 획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돌연변이 물질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실험의 이름은 에임즈 시험법, 에임즈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돌연변이 능력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히스티딘이 결핍되면 자라지 못하는 히스티딘 요구 박테리아를 조사 대상 물질의 배양액과 같이 키웠을 때 잘 자라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안 생긴 거고요. 잘 자란다는 얘기는 히스티딘이 없어도 자랄 수 있는 박테리아로 변형됐다는 얘기죠. 돌연변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에임즈 테스트. 화학물질의 돌연변이 유발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제 돌연변이성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화학 물질들이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내에 50%의 동물에게 암을 유발한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암성의 증가입니다. 돌연변이가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예요? 암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 돌연변이율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뜻이 각 평판의 100 군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미리그램 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00mg,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 0.01mg이니까 아주 소량으로도 아주 작은 개체의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 굉장히 발암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프로판 설턴도 발암 성질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AMG 시험법을 통해서 돌연변이의 빈도를 많이 증가시키는 물질들을 찾아내면은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 암 유발성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체의 암의 주요 원인은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뭐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암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연령과 함께 증가합니다. 연령. 결국에는 노화죠. 우리가 항상 뭐 안티에이징 얘기하는데 늙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무슨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장생의 물질을 찾고 그런 식물을 찾고 좋은 거를 먹었어도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안티에이징이라는 거는, 불로장생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거?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이죠. 뭐가 있어요?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그 노화의 과정을 늦출 수 있느냐. 결국 이 슬로우 에이징이 이 암의 예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연령이 암 진행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60세의 암 유발 위험도가 40세일 때보다 무려 1000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0대, 50대, 60대, 70대 갈수록 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화입니다. 노화. 세포의 변성이 발생할 또는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는 환경 요인과 생활 습관, 가족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같은 생활 환경에서 같은 유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지역적 식생활과 환경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담배 흡연, 흡연자분들 제발 담배를 줄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전체 암 사망의 33분의 1이니까 30에서 40% 굉장히 높은 원인이 바로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암 발생률은 연령과의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을 암종별로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대장암 40대 이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40에서 60대까지 퍼센트로 보면은 2.5의 중간이니까 1%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으로 가면은 58배나 증가해요. 엄청나죠. 폐암 같은 경우는 165배, 전립선암은 2700배, 백혈병은 4배. 상대적으로 혈액종양이라고 하는 암들은 연령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대신 이런 백혈병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백혈병에는 크게 이제 림포마, 림프종이라는 거하고 류케미아라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급성으로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뭐 60대 이상에서는 4배니까 굉장히 발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연령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암의 발생률을 굉장히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예방도 좋습니다. 예방한다고 해서 암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에게 암이 생기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엔 암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게 생기겠죠. 그렇다면 어떤 대처 방법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일까요? 글 좀 올려줘 보세요. 어떤 대처 방법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일까요? 단언코 얘기하는데 빠른 진단입니다. 맞아요.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도 높고 오랫동안 또 암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스크리닝, 나에 대해서 나이를 먹음과 동시에 특정한 암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 빠른 진단이 암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들 효도하실 거면은 우리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셨네? 건강검진 통해서 암 진단 검사를 빨리빨리 다양한 형태로 해보면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없으면 제일 좋죠. 없으면 제일 좋은데 100% 없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여기 보셨듯이 연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역적 환경 요인을 본 건데요. 이 지역적 환경 요인은 결국 식생활입니다. 식생활.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암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여기 중국, 일본, 한국 포함입니다. 굉장히 높고요. 유방암 아니면 대장암 같은 이런 암은 이제 서양암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우루과이 육류 소비가 많거나 이제 그 육류와 관련돼 있는 육식과 관련돼 있는 식생활을 많이 할 경우 뭐 중국, 일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쪽에는 위암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위암이 많았는데 이제 유방암, 여성 같은 경우,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지역 환경적인 요인, 특히 무슨 환경적인 요인? 식생활. 요즘 젊으신 분들, 우리 학생들 고기 엄청 좋아하죠. 그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결장, 대장암이죠. 그럼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아르헨티나도 고기 많이 먹죠.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알제리 저쪽 고기 덜 먹죠. 근데 간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아시아 쪽이 굉장히 높죠. 소화기계 관련되어 있는 암 중에 간하고 위는 아시아 쪽이 많고요. 대장이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폐나 이쪽은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 미국, 스코틀랜드 이쪽이 많습니다. 흡연의 영향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역적인 영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립선, 미국, 우루과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시아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결국에 환경적인 요인,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 식생활, 어떠한 환경에서 무엇을 즐겨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특정 암을 유도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요즘은 고기 많이 먹고 하니까 우리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암종들이 있겠죠. 젊었을 때부터 많이 일어나는 암, 대표적으로 위암, 대장암, 그래서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암들. 심각한 암이라고 보면 이제 폐암 또는 이제 전립선암, 방광암, 췌장암.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죠. 근데 췌장암은 진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발견됐을 경우 3기
벌써 4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이가 되고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은 겁니다. 물론 폐암도 그렇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하튼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이제 증명한 실험이에요. 일본 사람하고 이제 미국 사람하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제 암의 발병률, 위암과 대장암의 비율을 이제 보정해서 관찰한 겁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남성은 위암 퍼센트가 굉장히 높고요. 또 캘리포니아로 이민한 일본인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살다가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랬을 경우는 거의 50%. 캘리포니아로 이민한 일본인 남성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았겠죠. 대장암 발병률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흑인 남성. 계속 미국에서 살았던 분이죠. 그럼 일본에서 살았던 분은 위암, 미국에서 살았던 분은 대장암. 일본에 살다가 미국으로 간 성인은 비슷비슷하게 위암과 대장암의 비율이 나타나고요. 일본인이 남성 아들이죠.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식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죠. 먹는 거를 잘 가려 먹고 주의하면은 건강할 수 있다. 암도 걸리지 않고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거 안 먹고 고기 줄이고 야채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항산화 촉진시키면 건강하겠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나 어렵죠. 담배와의 상관성입니다. 담배 소비가 1900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1970년대까지 엄청나게 증가했었어요. 이때는 담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했었죠. 기호식품이다. 먹고 싶은 사람 먹는 거고 피고 싶은 사람 피는데 뭐라고 그러냐 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70년대 넘어가면서 공중보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환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살펴본 거예요. 담배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한 20년,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남성 폐암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담배 소비량하고 폐암 사망하고 약 증가 비율에서 시간 타이밍을 보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갭이 있죠. 많이 소비했던 사람들이 뒤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연령이 올라갈수록. 근데 이제 암 사망률이 담배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주춤하는데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폐암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여성 폐암 사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여성 폐암의 원인은 꼭 담배만이 아니고 집안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꼭 담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확실한 거는 남성의 흡연율보다 여성의 흡연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이제 2000년대 한 20년 가면은 이 그래프가 남성과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암의 주요 원인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배 속의 발암물질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담뱃잎을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이 화학물질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흡입할 때 그 가스를 통해서 폐로 침착이 되기 때문에 암의 유발 원인의 높은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피는 게 좋겠죠? 유방암 같은 경우 이제 폐암 증가율을 여성의 유방암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연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폐암 사망률은 같이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90년대 이후에 폐암에 의해서 사망한 여성 사망률이 이제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만 명당이니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들면서 우리가 이제 그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이제 뭐 유방암의 원인이 꼭 그 바이러스는 아니고 호르몬에 의해서 폐경기 이후에 유방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나 이제 뭐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아니면 빨리 진단을 하면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망률은 어느 정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1960년대부터 해서
여성의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죠.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30년 동안 무려 30배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거고요. 원인은 흡연 플러스 가사? 근데 예전에도 요리는 여성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뭐 집안에서 일어나는 요리들이나 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담배 연기 노출과 암의 발달 위험도 사이에 이제 용량 반응 연관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도즈 디펜던트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비흡연자부터 뭐 한계피 뭐 흡연 개수에 따라서 뭐 15개에서 20개, 25, 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한다는 거고요. 결국 또 나이에 따라서 이제 흡연 시작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필 테니까, 그쵸? 많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필 때 심각하게 아주 깊게 숨을 들여서 피는 사람하고 얕게 피는 정도인데 뭐 담배를 핀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뭐 상대적인 위험도가 살살 피는 게 좀 낮긴 하겠지만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안 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흡연 기간이 길수록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많이 필수록 당연히 안 좋겠죠. 뭐 간혹 어느 집안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흡연을 하셨는데 폐암이 안 생기셨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암에 대한 어떤 특정 발암 인자가 낮기 때문에 발병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결과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역학입니다. 전체 숫자 중에 퍼센트, 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노출되면은 암의 발병률도 높아진다라는 얘기니까요. 뭐 불변의 진리죠. 금연하세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금연하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나게 폐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폐암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양한 다른 암들도 함께 조사된 결과를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후암이 발달한 상대적 위험도를 누구를 비교한 겁니까? 흡연자 플러스 음주하는 분들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강암과 인후암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구강암 같은 경우 입 안의 암이에요. 이제 흡연하거나 알코올 흡입을 하면 알코올을 이제 섭취를 하면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인후 쪽은 이 호흡기 안쪽이기 때문에 기도 안쪽이죠. 그래서 빨아들여서 그쪽에 세포 변성이 발생해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의 뭐 알코올, 담배 요인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금주자, 비흡연자는 발암 발생률이 굉장히 낮죠. 과음하는 분 또는 흡연하는 분, 금주자 거의 비슷합니다. 흡연자가 살짝 높긴 하지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도찐개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하고 과음하시는 분들은 40배 두 알코올과 담배가 상승 효과를 내는 거죠. 우리가 뭐 영어로는 시너지스틱 이펙트에서 서로의 성분들이 상대에게 더 상승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반응이니까요. 저는 흡연은 하지 않는데 술은 가끔 먹으면 돼요. 여하튼 알코올도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실험 동물의 투여 시 발암성을 나타내는 과일, 채소들인데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칼시노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면 안 좋다. 뭐 특히 이제 발암성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탄 음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견과류 중에서도 이제 뭐 아플라톡신 앞에 나왔듯이 발암 유발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견과류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쵸? 적당히 먹죠. 여하튼
이런 것들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교수님 채소도 못 먹고 야채도 못 먹고. 아닙니다. 어, 암을 유발하는 성질은 있지만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암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감안하시고요. 다양한 발암 물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식습관에 따라서 발병하는 암의 종류가 달라지고 암의 빈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에 다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 내의 발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물 내에 있는 특정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기보다는 그 음식물로 인해서 생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암이 더 많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류 같은 경우는 여기 포화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죠. 고칼로리, 비만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지방이 많아지면 당연히 비만이 유도되고 비만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비하는 세포 분비 물질들은 세포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이상한 성질을 갖게 합니다. 성장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암의 발병률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뉴질랜드가 육류 소비량이 제일 많고 대장암 발생률이 탑입니다. US, 캐나다 많이 드시는 지역이죠. 일본. 한국도 여기 어디에쯤 있었는데 지금은 요 정도 가 있을 겁니다. 육류 소비량과 대장암 발병률은 완전하게 정비례한다는 얘기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방사선, 레디에이션, 잘 알고 있죠? 자외선,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전리방사선, 이오나이징, 이온화돼서 물에 섞이거나 이런 것들인데 얼마 전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했을 때 트리티늄이라고 해서 수소를 삼중수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내부장기에 침착이 돼서 생체 물질을 만들어내면 지속적으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핵방사선, 뉴클레어 레디에이션 잘 알고 있는 핵무기 터지면은 핵분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죠. 또는 바이러스 감염성 물질들, 우리 파필로마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헤파타이티스 B나 C, 간염 바이러스죠.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간염 걸리고서 만성화되면은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성 물질들 흔히 얘기하죠. 간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친구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 텐데요. 야쿠르트 먹을 때 그런 야쿠르트 먹으면은 후퍼 이런 거 먹으면은 예방한다라고 얘기하죠. 찾아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 바이러스 감염시킨 암의 육종을 갈아서 정상적인 닭에 주사를 했더니 암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로우사 사코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최초로 증명한 그런 실험입니다. 닭에서 발견돼서 이제 로스 사코마 육종 바이러스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암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담배, 엄청나죠. 식이 먹는 거, 식생활, 담배만 잘 조절해도 60% 이상이고요. 감염물질 10% 그리고 호르몬, 우리 몸에 일어나는 다양한 호르몬에 의해서도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화학물질, 방사선, 감염물질 또는 이제 우리가 타고나는 유전적인 특성, 그 이외의 기타 등등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화학물질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칼시노젠이라고 얘기합니다. 칼시노젠. 뒷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런 방사선 물질, 화학물질, 감염물질, 유전적인 돌연변이 유발물질, 암의 주요 원인들을 하나하나 짚어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강의 잘 청취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암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